딱 오즈몬 버전이 수학은 비문학처럼 이해력과 활용 능력의 방증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저거를 풀어서 이해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생활에서 정말 필요 없냐? 2편 수리 영역.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얘기할 때 아직도 선하게 생각나요. 뭐라 그래요? 이거 보면서 학교에서 덧셈 뺄셈, 그러니까 산수 빼고는 쓸모없다. 그쪽 전공 가는 거 아니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쓰냐? 2차 방정식 뭐 쓸 일 있을지 모르겠다. 3차는 쓰냐? 뭐 요즘 친구들은 더 똑똑해서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사회 나가면 이런 거 안 쓴다라는 내용으로 저도 당시에는 화도 내고 혼자 했던 말이 제일 무서운 게 수리 영역이죠. 수리 영역. 그랬던 제가 2021년이 돼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수리 영역은 계산 그 자체로 사회생활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근간이 돼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무조건 필요한 능력 중 하나구나라는 걸 저는 느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과를 나와서 인문계로 진행을 해서 소설가 지망생이 되겠다고, 심지어 그 뭐라 그러죠? 예술, 예체능 쪽의 문과로서 심지어 수학을 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그랬던 제가 수리 영역이 왜 사무 업무에서 투자를 제외하고 얘기할 겁니다. 투자랑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나 또는 관련된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뭐 어르신분들께서 야, 논리력 향상에 좋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실 겁니다. 그 논리력이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수학 문제집을 풀고 갑갑하시겠지만 수학 문제집을 딱 펴요. 딱 핍니다. 문제집을 딱 펴죠. 뭐 요즘도 정석 많이 보나요? 정석, 뭐 개념 원리,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수학을 풀 때의 타입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2. 타입 1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이 그 수학 공식에 대입될 만한 구조의 문제를 줍니다. 뭐 한국말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를 대강 읽어보면 저번에 배웠던 그 공식을 쓰는 거네 라는 걸 대충 알게 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인 문제의 타입이고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 공식에다가 첫 번째로 어떤 공식을 어떤 풀이 과정을 활용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풀이 과정에 어떻게 대입을 해서 이 부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한국말로 되어 있고 약간의 숫자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구성에서 이 숫자를 내가 아는 그 공식에 여기다가 투입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는 과정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익히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데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는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공식을 사용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공식을 오차 없이 맞춰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뭐 문제집으로 이제 갈래가 나뉘는데 활용, 응용 또는 뭐 난이도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입 2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나 일반적인 구조를 단순히 대입해서는 해결이 나지가 않아요. 응용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그냥 알아서만은 안 되고 조금 변용하든지 여러 개의 공식을 두세 가지 정도를 섞어서 쓰든지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히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푸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목에서는 뭐 응용 문제다, 뭐 난이도 플러스다, 뭐 수학 정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확장 버전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 과정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숫자가 더 추가가 돼서 첫 번째,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조금 더 요구가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 보는 문제일 것처럼 만들어 놔요. 애초에 이 문제들은 이거 딱 봤을 때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이 문제 별표 쳐놓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놓고 다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보지만 풀라고 만든 걸 테니까 어떻게 풀라는 걸까를 파악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는 여기에는 이제 1-1이 존재합니다. 구조 파악을 하거나 일단 빠른 대입을 해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구조 파악이 안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아는 공식 중에 제일 비슷한 걸 도입해보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입하면서 윤곽이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조 파악 자체를 대입해보면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파악을 육안으로 읽으면서 하든지 아니면 대입 보면서 찾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라는 아까 얘기한 풀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 끝나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입할지는 당연히 이 과정 중간중간마다 계속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차없이 대입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가 보통 수험까지 고등학교 대입 시험까지 해가지고 겪는 수리 문제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마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타입 1, 타입 2 화면에서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문자들이 이제 수리, 수학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를 바꿔봅시다. 업무 영역에서 업무 공식이 있고요. 응용과 복합을 새로운 업무, 신규 사업이라고도 하죠. 또는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확장된 업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고서, 사후 보고서나 기획 보고서나 애초에 출발할 때 또는 상대에 대한 설득이나 회의실에 들어가면서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 지금 앞서 얘기한 타입 1, 타입 2, 타입 1은 그냥 있었던 공식을 대입한다. 뭐냐면 우리가 사무 업무나 실무 업무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업무 처리 절차가 애초에 존재하는 것들이 거의 구할입니다. 때때로 그 안에서 조금씩 숫자만 바뀌든지 조금씩 뭔가 바뀌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위대한 사수나 상사 또는 여태까지 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해결했던 방식들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말이 쉽지,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말이 쉽지,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기 머리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야지라는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업무가 설거지가 9개든 10개든 상관없잖아요. 이 구조대로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라는 거 알았으면 대입해서 시작을 하죠. 제가 지금 설거지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어떤 업무 절차든 특정 풀이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을 떠올려요. 이 순차대로 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그 지금 주어진 일에서 그 풀이 과정대로 업무 처리를 하려면 그릇 7개는 여기다 넣어서 이 세척기에 돌리고, 자, 그릇 나머지 3개는 형태가 다르니까 내가 손수해야지, 이걸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차없이 했는지 체크합니다. 검산이죠. 수학으로 치면, 수리 영역으로 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끝냅니다. 답안을 맞춘 겁니다. 그죠? 업무 처리에서 타입 1이죠. 타입 2. 자, 새로운 업무나 확장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절차 그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정보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업무가 좀 새롭거나 확장된 업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에디슨이고 막 테슬라고 막 천재라서 폰 노이만이라서 그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방식을 떠올린 다음에 처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무 업무든 사무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업무라는 것을 해결할 때 아무리 새로운 걸 마주했어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구조 파악을 합니다. 나보고 갑자기 공항을 지으래. 내가 지금 증권사를 다니는데 공항을 짓는 업무에 참가하래 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서 막 산뜻하게 공항 업무를 짓는 방식이 떠오를 때까지 멍 때리나요? 잘리겠죠. 형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당장 안 잘리기 위해서 업무를, 여러분들한테 닥쳐있는 업무를 한다라고 치면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업무 또는 이 공항을 짓는 업무를 해본 사람들의 자료를 구합니다. 수리 영역으로 치면 뭐예요? 공식이죠. 그 자료를 구한 다음에 쫙 구해놓고 늘어놓은 다음에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절차를 짤 수 있으면 짜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분이 어떻게 처리했었지?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업무 절차고 실무 절차예요. 새로운 업무를 맞닥뜨렸을 때, 확장 업무를 맞닥뜨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던 업무에서 뭔가 새롭게 일이 터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업무라고 생각했어도 그것과 비슷한 공식, 포뮬러들을 구해서 거기서 대입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찾아요. 그 다음에 이대로 하면은 어쨌든 큰 탈이 나지는 않고 진행은 될 수 있겠다. 풀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앞에서 나온 이 A 공식과 B 공식 두 개를 섞어서 쓰면 대충 처리는 될 것 같아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 A 공식과 B 공식을 가지고서 처리를 해나가는 거죠. 업무 처리를.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현실이니까 좀 안 될 것 같으면 상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혹시 토지 보존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런 인천공항공사에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정보 자체도 뭘 통해서 안 거겠어요? 공항 관련 업무를 한 사람들은 기존에 그런 것들을 인천공항공사나 이거 항공 관련한 어떤 관리기관 여기랑 협업을 했구나, 그걸 보고서 전화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있는 공식을 찾아서 풀이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대입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없이 내가 처리했는지를 우리 팀원들이나 회사 전체에서 공항 건설이면 회사 전체가 나서겠죠? 그래서 오차없이 했는지를 처리해서 검사받는 과정까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이 보통 그냥 논리력이 키워져 라고 말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수리 영역에서 문제풀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기르게 되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업무 처리 능력입니다.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그럼 더더욱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 사람은 업무 처리를 왜 못하냐면 우리가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알려준 업무 또는 공식,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라는 공식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입해야겠다라는 과정, 대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학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문제가 풀리겠지라는 것들이. 그리고 타입 2, 새로운 업무. 결국 저번에 언어 비문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결국 새로운 업무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보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듯이. 새로운 업무나 확장 업무를 맞닥뜨렸을 때도 수리 영역에서 길러진 논리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모르는 문제를 수리 영역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시험이라면 다 대입하죠. 다 떠올려보죠. 또는 이게 시험이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풀이를 보고 또는 풀이 답안지를 뜯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겠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유사한 걸 찾죠.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문제 풀이 공식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잖아요. 똑같아요. 새로운 업무나 확장 업무를 찾을 때도. 답안지를 찾거나, 즉 우리의 상사 또는 나한테 일을 가르친 사람이나 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거나, 그걸로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업무를 진행했던 어떤 서류를 먼저 찾죠. 아, 혹시 이거 관련된 서류 있으신가요? 실무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뭔가의 업무를 할 때 그 질문 되게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혹시 선례가 있나요? 또는 저번에 업무 처리했던 문서가 있나요? 왜 물어봐요? 업무 분장 누가 받았다는 거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 업무 어떻게 진행했는지 찾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전혀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리 영역에서 문제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르게 되는 그 뇌가 익숙해지는 과정은 이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풀이 과정을 순서를 엉키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수학은.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서 푸는 능력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수리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영역에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순서와 절차를 찾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어른들이 말하는 논리력 상승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 기를 때 가장 필요한 과정, 이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뇌가 경험하게 됩니다. 수리 능력을 기르면서 관장하고 있는 것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특정 구조의 대입, 구조 파악, 그 다음에 공식 대입, 공식이 없으면 공식의 응용, 유사한 공식 찾아서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오차 검증하는 거.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되는 수리 영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리 영역이라는 건 실제 사회생활에서 필요 없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이라는 것이 주요 영역으로 자리를 잡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편집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왜 배우는지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의미를 모르겠으면 잘 못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더더욱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마무리로 진짜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무 업무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화, 상사의 호령, 불호령, 그리고 뭐 문자, 카톡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죠. 고객님께서 마음에 안 든대요. 이것도 문제예요. 버그잖아요. 뻥 터졌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식을 더 넣어줄 거냐? 하여튼. 근데 이제 다만 여기는 좀 다른 게 문제 해결의 답안이 명확하지 않죠. 이 답안을 적용했을 때 상대의 반응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확고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모든 실무 영역이라는 거는 그날 터지는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해결하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 영역에서 배운 논리 절차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언어에서 언어 영역은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의 맥락 분위기를 읽는 거, 상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렇잖아요. 언어 영역의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여기서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비문학은 당신이 모르는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 두 개. 그 수리 영역의 논리 구조랑 엮여가지고 결국 우리 실무 영역에서 문제 해결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업무 처리할 때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무 영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단순히 시험의 대상으로서만 봤을 때는 그 문제풀이 자체가 실무에서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버그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객 전화를 받았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하는데 2차 방정식과 삼각함수가 들어가지 않고 행렬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탓하긴 그렇지만 저는 좀 이거를 설명해주고 싶다는 거죠. 답답해하지 말라. 결국 거기서 버무려지는 수리 영역과 언어 능력에서의 능력이 실무 영역에서 다 한데 버무려져 가지고 문제 해결의 논리 구조로 세우고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뭔지를 유추해 가지고 이 총체적인 업무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 결국 이 영역이 다 들어가요. 들어보니까 알겠죠. 쓸모없다?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 쓰는 건 아니긴 하죠. 그 문제를. 근데 거기서 잔뼈가 굵게 뇌를 만들어 두는 건 결국 여기서 쓰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영역들 중에서 주요 영역이라고 산정하는 영역들이 전 세계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거예요.